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머리가 핑크색에다가 강사도 조금 제가 어려 보이죠? 그런데 제가 사실 그 수리논술 강사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에 들어온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인재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좀 매우 동안이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저 요새 좀 설명에 앵무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하도 이런저런 학원에서 설명회가 많아서요. 근데 이제 매번 요 시즌에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거지만 요 시즌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수리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 설명회는요. 오늘 이렇게 좀 추운데 오신 어머님들께서 뭔가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수리논술을 우리가 왜 주변에서는 왜 수리논술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고 어디까지 공부를 좀 해줘야지 되고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해줘야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수리논술이 그렇게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저반에서는 저런 합격률이 나오는 건지 이런 궁금하신 점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설명회를 그냥 거의 뭐 그냥 수리논술 설명회라고 좀 생각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수리 논술에서 제가 이 겨울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좀 눈물을 닦으면서 수리 논술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리 논술을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합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수리 논술이 합격이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경쟁률이 세서요. 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요라고 생각하시지만은요. 의외로 제가 가장 높은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춰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제가 올해 조금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조금 했냐면은 워낙에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이 최저가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되는 학교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웬만한 애들은 좀 많이들 최저를 맞춰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파이널을 겪으면서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올해랑 작년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홍대조차도 이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탐이 너무 많이 풀려서요, 의대나 약대에서도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되는 학교들이 사실 대부분이 되는 이런 게 올해이기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가 조금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년 기준으로 일단 일반적인 공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고대 같은 경우에 4합 8등급으로 가장 최저가 높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고대에서는 정보를 공개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정보를 해준 학교인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중앙대학교랑 성균관대 일반과 기준은요, 3합 6등급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대 그리고 약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경쟁률이 한 60대 1 정도에서 많이들 출발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래도 9월 모평까지 본 상황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최저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요. 한 4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개가 된 자료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학교들이 이런 자료도 잘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니, 3학 6등급인데 애들이 최저를 저렇게 7, 80%를 못 맞춰버린다고? 수리논술 원서 6개 정도 쓰시면은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를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을 못 보러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경쟁률이 높아서 좀 승산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최저만 맞춰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수리논술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좋은 최저를 맞춰주는 그 좋은 경쟁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을 못 보러 갔어라는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의 수능 점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이대 요런 데의 수능 최저가 이하 5등급이거든요. 그럼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나와주면 되니까 그 정도 최저는 좀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도 최저 충족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낮을 때는 40%, 높은 때는 한 60% 정도 되어서요.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한 5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 자녀가 얘가 이대를 수리 논술을 썼는데 최저가 안 나와서 시험을 못 보러 가면은요. 이대 최저를 못 맞췄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쟤는 이하 5등급도 안 나왔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수리 논술 다 떨어졌어. 원래 수리 논술은 붙기 힘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 아니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좀 그 자기 집단에 있을 때 학생들도 내 집단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어머님들께서도 그 어머님들 집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부풀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 공대 정도고요. 그럼 조금 높여서 의대 쪽으로 좀 가보기로 할게요. 자, 의대도요. 솔직히 3합 4등급 이런 최저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정도 나와주면 되는 최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최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의 너무 많은 애들이 맞추면서 가고요. 그리고 112가 떴다고 해서 의대를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 너무 높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수리 논술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가도 그날의 운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수리 논술로 의학대를 쓰실 때에는 최저가 반드시 높은 학교만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높은 학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의대가 있어요. 자, 중앙대학교 의대 최저가 4합 5등급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만 이제 이 2등급으로 삐끗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대 의대 그리고 연대 미래 캠퍼스가 조금 최저가 복잡한데 거기도 한 요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데 기준으로 최저가 좀 많이 빡센 곳, 진짜 좀 의대를 갈 만한 아이들이 쓰는 곳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초반 경쟁률이 300대 1이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최저가 빡센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요. 실제 경쟁률이 30대 1 정도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90% 정도 되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자, 약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도 최저 높은 약대만 보셔야지 됩니다. 뭐 4합 6등급인 이대라든지 아니면 중앙대학교 약대도 4합 5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대랑 좀 다른 점은요. 의대는 탐구 평균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대는 탐구 둘 중에 하나 더 잘한 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약대가 조금은 더 원활하죠. 하지만 이 중앙대 약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애라면은 대부분의 의대 최저가 다 맞춰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친구들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약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약대에서 이 최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발표를 해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예측으로는 그러면은 의대인데도 90%가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거 보면 약대라면 한 95%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지 않을까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보다는 확실히 못 맞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대도요. 3합 5등급인데도 되게 많아요. 이런 데에는 솔직히 지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원서가 남아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때 여기를 지원을 해보자 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거는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안 줄어들어요. 그거는 경쟁률이 아무리 많이 줄어들어도 그래도 최소한 1, 200대 1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정말 애가 수리 논술도 잘해야 되지만요. 그날의 운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우리 아이
아이들이 이렇게 수리 논술로 많이 합격을 잘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경쟁률이 높아서도 아니고 애가 수학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최저를 못 맞춰서입니다. 그럼 또 어떤 어머니들 물어봐요. 그럼 최저만 맞추면 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시작을 못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료들을 요새 너무 공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요즘 입학처에서는 너무 자료를 공개를 안 해주고요. 입학처가 일을 어느 정도로 좀 안 하냐 하면은요,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4월 정도에는 좀 올려줬어요. 우리 학교가 올해 어떤 식으로 좀 시험을 볼 거다. 근데 점점 늦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원서 지원하는 날까지도 시험 날짜만 알려주지 시험 시간을 안 알려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시립대랑 홍대의 경우가 좀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립대랑 홍대를 둘 다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가 오전이고 하나를 오후에 시험 보는 걸로 하면은 둘 다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는데, 옛날엔 그게 다 됐거든요. 왜냐면은 원서 지원을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시간표까지 공개를 해줘서 그게 됐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을 안 해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시립대랑 홍대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둘 다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전이 수능 후보다는 합격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거 이유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를 꼭 맞춰주셔야지 된다. 근데 보통 이 어머님들도 그러시고요. 보통 이제 아이를 한번 보내보셨거나 아니면은 재수생 어머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최저가 왜 안 나온다는 건지. 근데 고3 어머니들은 잘 모릅니다. 왜 최저가 안 나온다는 거야? 6월에도 시험 받고 9월에도 시험 봤는데 그럼 그거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보통요, 6월, 9월 이렇게 오더라도 수능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시대인재 재종반도 1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종 애들이 굉장히 정시에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9월은 굉장히 잘 보다가 수능에 가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6, 9월을 좀 넉넉하게 최저를 맞춘 학교를 지원을 하셔야지 되는데, 가까스로 최저를 맞춘 3합 4등급을 겨우 맞췄다. 그러면 의대 써야지. 3합 5등급을 겨우 맞췄다. 그러면 약대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수리 논술은 로또야 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거기 그날의 운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수능이 로또면 로또죠. 그거는 오지선다라도 가능하죠. 5개 중에 찍을 수라도 있지만 수리 논술은요, 본인이 써가는 만큼 점수를 받습니다. 채점되는 방식이, 우리가 특히 이과를 졸업하신 분들요,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그대로 채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답만 맞는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이 수리 논술 시험이지, 운으로 좌우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에도 경쟁률이 막 2, 300대 1 되고 이러는 학교들에서는 실력도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운까지 좋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의학대를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4합 5등급이나 4합 6등급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데서는 좀 실력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대에서는 당연히 실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애들이 일단 리그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어쩜 이렇게 다 높은 과들만 지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자, 수능은 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이제 그 배치표를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배치표에서 그래도 최대한 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논술은 다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부 이쪽으로만 좀 지원을 하려고 하세요. 거기는요, 정말 합격하는 점수대가 높은 곳들입니다. 수리 논술로 합격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정시보다 잘 갈 수 있게 하겠다로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지, 최저가 나왔으니까
한번 어디를 질러보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시면 안 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는 해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과와 가장 낮은 과의 점수 차이는 3배까지도 납니다. 100점 만점에. 특히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에 상관없이 한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학교인데요. 이제 좀 많이 낮은 과라고 하면은 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 천문우주 뭐 요런 데들이 이제 좀 연대에서 낮은 과들. 그리고 이제 높은 과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치의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치한약수가 아닌 과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소재, 기계, 전기 요런 과들이 좀 있는데요. 이 30점대의 점수로 제일 마지막 학과를 합격할 때 같은 시험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굉장히 높은 과들은요. 한 7, 80점대의 점수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를 굉장히 좀 잘 쓰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목표를요.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현실적인 목표라는 거는 정시보다 잘 가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지 내가 이 논술에서 뭔가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도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다 해줍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올해부터는 재종반은 제가 나서서 다 해준다고 하지 않고 굳이 찾아오는 애들만 좀 상담을 해줄 생각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1년에 상담하는 학생 수가 한 700명 정도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서서 해주지는 않고 단과는 애들 다 상담을 해주고 재종반은 이제 찾아오는 애들 기준으로 좀 상담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올해 너무 고생을 하고 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좀 잘 쓰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서 그러면 여기 가면은 뭐 하는데요? 여기 졸업하면은 뭐 하는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고 보셔야죠. 왜냐면 정시로 거기가 안 되면은 일단 들어가고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올해에 좀 많이 풀린 게요. 대학교에 전과 제도들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고려대학교는 몇십 년 동안 전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좀 다른 전공을 좀 경험해보고 싶으면 이중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회는 굉장히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대도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대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하나는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뒤늦게 미술의 재능을 찾아서 고대 미대에서 복수전공을 해서 미대 학위 하나랑 전자공학과 학위 하나 이렇게 받아서 졸업을 한 선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전과가 거의 안 되다가요. 요즘에는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잘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과가 굉장히 자유롭게 잘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고대도 전과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과라는 제도가 이름은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시 자료를 만들 때 저희 이제 9월 달에 어머니들 좀 보시기 편하도록 입시 자료를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논술에 대한 입시 자료만 책 한 권이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안에 정보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술에서 좀 합격 커트라인이 낮은 과들 그런 것 좀 모아놓은 거 그리고 어떤 학교에 내신 몇 등급까지 지원하실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입시 자료를 드릴 건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과 자료를 좀 주려고 했는데요.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전과가 된다가요. 학교에 과마다 나가는 조건이 다르고 어떤 과에 들어가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영양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조건, 뭐 나가기 위해서는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기계공학과로 들어가려고 해요. 식품영양학과에서 전과를 해서. 그럼 기계공학과로 들어가는 조건이 다르고 또 어디 화학과로 들어가는 조건이 다르고 이게 지금 들어가는 과랑 나가는 과의 조건이요. 학교 안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관심 있는 이 낮은 과로 들어가서 높은 과로 전과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다 보니까요.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학교를 다 드릴 거거든요. 논술을 시행하는 모든 학교의 자료를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전과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전과 가능 불가능 여부만 드리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낮은 과로 들어가서 높은 과로 전과를 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입학처에 직접 알아보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입학처는요.
이 원서 접수 기간을 빼고는 굉장히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잘 받아요. 다만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잘 알려줍니다. 모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불친절하지만 모든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답답하실 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화를 하시면 되세요. 원서 접수 기간에는 전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좀 알아보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이 과별로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한양대학교 논술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한 70점 정도를 한양대학교 논술에서 맞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얘가 건설환경공학과로 지원을 하면은 붙을 수가 있는데 신소재로 지원을 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서도 좀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논술 원서는 아이들을 직접 다 써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얘를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좀 가서 쓰고 올까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강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가 연대를 쓸 수는 있을까? 연대를 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과까지 써볼 수 있을까? 얘가 한양대는 쓸 수 있을까? 얘가 약대를 쓴다고 했을 때 가능성은 좀 있나 논술로? 이제 그런 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서는 좀 직접 논술에 대해서는 다 써드리고 있어요. 대신 부모님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원서 우리 상담할 때요. 그때 가면 이제 뭐 메가스터디 정시 예측 서비스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정시 점수로는 얘가 어떤 학교에 무슨 과 정도 되는지. 근데 그거 안 써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니야라고 믿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세요. 6, 9월만 이렇지 4월이랑 7월은 잘 봤다. 그러니까요. 그 4월이랑 7월이 재수생들이랑 이 실력자들이 등장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15년 동안 저는 부모님들이 저를 설득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원하시는 이 포지션이 좀 안정지향적이신지 아니면은 좀 공격적이신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같은 논술을 점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수능 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논술 원서는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 밑으로 가면 재수할 거고요. 부모님이랑도 다 합의가 됐어요. 그래? 그럼 굳이 이 밑으로는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얘는 좀 공격적으로 위에 있는 학교들을 좀 낮은 확률로 써볼 수도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지금 3세요. 올해 무조건 가야 돼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는 같은 점수라도 좀 낮게 학교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술 원서 6개를 보통 다 쓰시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학종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막상 학종 상담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학교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학종으로 가야 되나 싶은 학교들의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 모의고사 점수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의 논술은 어디까지 지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저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6개를 만약에 원서를 쓰신다고 하면은 2개 정도는 조금 위험하지만 좀 붙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정시랑 비슷하거나 정시보다 살짝 더 올라가 있는 학교, 그리고 2개 정도는 정시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데 정시 뒤에 있는 학교, 요렇게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럼 정시보다 살짝 아래 있는 학교는 왜 쓰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6월에 이렇게 나오다가 수능에 와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보다 낮은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시보다 높은 학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 망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 한 2개 정도 그렇게 쓰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수능 너무 잘 봐버리면 그 학교 그냥 논술 시험 안 보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는 붙어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 학교 위로 올려서 조금 더 위에 있는 학교를 많이 쓰는 거고, 선생님 저는 너무 불안해요. 올해 무조건 가야 돼요 하는 친구들은 위에 거를 좀 내려서 밑에 있는 애들을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 성향마다 또 상담 결과는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왜 애들이 이렇게 수리논술을 잘 못 가냐? 첫 번째, 최저를 못 맞추는 바람에 일단 리그 안에서 참여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의 논술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 너무 취직이 잘 된다. 인기 있는 학과들만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술 점수가 너무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들만 쓰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합격 가능성이 있으면서 정시보다 좀 잘 가는 그 정도 기준에서 논술 원서를 쓰셔야지 우리 아이가 뭐 정시로는 지금 한 경희대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논술로는 산업사가 나오니까 무조건 의학대를 가겠대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6개 수시 원서 쓰면 6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좀 아셔야지 될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1등급이 아닌데 논술은 1등급도 떨어진다는데 우리 아이가 논술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합격자 명단을요. 좀 다양한 학교로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약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 중앙대 밑으로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중앙대까지만 좀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왔거든요. 학교별로요.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펼쳐서 보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학교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대 약대가 정원이 5명인데 저희 반에서 2명이 이대 약대를 갔어요. 근데 요 친구 수능 수학도 2등급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저희 반에서 수의대를 가는 애들이요. 계속 수능 수학이 2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저도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2등급들도 좋은 데를 굉장히 많이 가고요. 전에 이제 그 울산대학교 의대 시험이 있었을 때 울산대학교 의대가 수리논술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울산대학교 의대를 합격한 친구도 수능 수학이 2등급이었습니다. 무려 4합 5등급인 체제였는데 그 친구 수학만 2등급 나오고 나머지가 다 1등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모두가 1등급이 아니에요. 1등급 반 정도도 안 됩니다. 2등급, 3등급 대가 가장 많고요. 실제로 수리논술에서 가장 많이 합격해 오는 게 2등급, 3등급 대예요. 그럼 여기 이제 빈칸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보이시죠? 빈칸 쳐져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합격자 조사를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때 나의 수능 수학 등급과 내신 점수만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등급 이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2등급만 돼도 애들이 공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9번 학생 보시면은 4군데를 논술로 합격을 해왔는데 이 친구도 자기 수학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공개를 못하겠다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나마 요새는 좀 공개를 해주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현실을 보셔야지 이게 안 보내본 사람들이 잘 몰라서요. 1등급을 논술로 써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예 3등급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파이널만 듣고 간 1등급보다 1월부터 들은 3등급이 논술은 훨씬 더 합격을 잘 해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월부터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 학생의 실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더 정확한 원서의 학교 그리고 과를 좀 같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요. 1월부터 시작한 애들이 빠지는 진도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리논술은 기하, 확통 다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막 7월 달에 들어온 애들 그리고 이제 막 파이널만 듣는 애들이 막 기하, 확통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그거는 저희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확통기하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이 다 고3 수능 시험범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1년 내도록 수리 논술 수업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중에 한 4개월 정도를 기하랑 확통을 애들을 수업을 해주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요 애들이 저 학교에서 한번 배웠는데요 라고 해도요 사실 자신감이 없고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미적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확통이랑 기하를 해주는 데만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빠지는 진도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장점이 더 있네요. 지금 원래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장점은
답안지를 많이 써봤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희가 성적표가 나가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이고요. 답안지는 매주 첨삭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 동안 답안지를 의무적으로 써보는 이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재종반 애들을 제가 이제 단과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반씩 수업이 들어가고요. 재종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매반 1시간 40분, 100분의 수업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안지를 써볼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첨삭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은 재종반 한 반에 한 7, 80명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한테 첨삭비가 학원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첨삭을 해주려면은 제 사비를 들여서 첨삭을 해줘야 되는데 사비를 들여서 작년에 2번 정도 첨삭을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재종반 애들이 이 정시는 너무 잘 보는데 논술은 너무 현저하게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수업 듣는 시간에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답안지를 앞에서 조교 선생님이 핸드폰 하나 안 하나 자나 안 자나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1시간을 의무적으로 답안지를 어차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붙들고 있다 보면은 뭐라도 쓸 게 나오거든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본 친구, 그리고 아닌 친구는 굉장히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희들은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과를 논술을 오래 들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3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렇게 노래 논술을 듣다 보면은 논술은 참 잘 쓰는데 최저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재종반 애들은 최저는 너무너무 잘 나오고 정시를 너무 잘 보는데 답안지를 너무 거지같이 쓰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논술 문제는 창작 문제가 뭐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 혹시 요즘에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 1번부터 30번까지 한 세트로 팔지는 않고요. 이제 4점짜리만 모아둔 문제들, 그러니까 4점짜리 쉬운 거에서부터 킬러 문항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창작 한 세트, 그런 게 혹시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계실까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창작 한 세트는 적게는 좀 싸면 수백만 원에서 비싸면 수천만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이 하나의 문제를 창조하는 데 드는 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문제를 출제하시는 수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학교의 수리논술 문제는 수학과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는데 어쩌다가 수학과를 전공을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를 하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모의 문제 만들어야 되죠. 오전 원, 오후 원, 오후 투 문제 만들어야 되죠. 또 의학대 문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교수님한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4점짜리 세트로 파는 그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값은 제일 어려운 문제, 뭐 30번 문제, 요런 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에너지를 그 한 해에, 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세트의 문제는 만들어내셔야지 되시는 건데, 그래서 수리논술은요, 계속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수리논술은 이게 이과를 졸업하신 어머님들께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대학교 공대나 자연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와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이 논술 문제가 수학과의 그 중간 기말고사 전공의 그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출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학교 때 이제 준비를 할 때, 족보를 이제 선배들한테 받잖아요. 그걸 뭐 보고 답만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중간고사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를 내 걸로 이해시켜서, 나를 이해시켜서 공부를 해야지 숫자가 좀 바뀌어서 나왔거나 상황이 약간 달라졌을 때에도 적용을 시켜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고 있냐면요. 옛날 본고사 문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수학 문제 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어, 제가 고3 애들한테는 워낙에 좀 학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거기까지는 좀 하라고 차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재종반 애들 중에서 진짜 한번 올해 좀 제대로 논술 공부를 해보고 싶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내준 숙제 다 했고 문제 다 풀었는데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될까요? 라고 찾아오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실력 정석 미적분 연습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요. 숫자 하나 안 바꾼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이 논술 문제는요. 굉장히 두꺼운 개념의 족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심지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은 예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좀 잡아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10학년도에 고려대학교 논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문제가 중앙대학교 2016학년도 문제에 숫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에 숫자 하나만 바꿔서 나왔고요. 그 문제가 다시 2024학년도 2대에 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요. 이거는 좀 너무 사소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2011학년도인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를 과기대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똑같이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숫자라도 좀 바꿔주지 숫자는 안 바꿔주고요. 달려가는 애 이름만 바꿔줬어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성균이랑 명륜이가 달려갔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철수가 달려갔습니다. 과기가 달려가면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래도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진짜 자주 나오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명이 다 하려면 어머니도 오늘 되게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이제 그 친구들의 수강 후기 같은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러면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후기는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많은 논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후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논술 선생님이 바보가 아니라면 많이 가끔 지들 학교에서만 주는 이상한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문제들 위주로 좀 다뤄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 수업 시간에 좀 풀어보던, 지금 보시면 어제 한 매개변수 문제도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얘기하신 거 진짜 많이 나왔다고 하고, 이게 좀 논술은요. 그래서 완전히 창작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또 올해 들은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합격자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은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수리논술 문제가 우리 딱 대학생 때 족보 형태로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보고 간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르고 이제 또 어머님들께서 많이 또 궁금하신 게요. 이제 요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아예 맨 첫 번째에다가 넣어놨는데 확통, 기하, 미적을 다 배워야 되나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숙명여대 이상을 지원을 하실 거라면 확통, 기하, 미적은 다 들어가고요. 딱 한 군데 학교만 안 들어갑니다. 성균관대는 미적도 안 들어가요. 성균관대만 수투까지 들어가고요. 하지만 성균관대 어머니 범위가 좁아진다고 수학이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성균관대 문제는 아이들이 보는 순간 그냥 기하랑 확통 공부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투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1월 달에 출발하는 친구들이라면 최소한 숙명여대 이상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확통기하 미적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따로 배워야 되나요?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수업 시간에 어차피 다 해드릴 건데 이거를 따로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구 같은 거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최저를 조금 더 넉넉하게 맞춰주시는 게 낫지. 이거를 시간을 굳이 내가면서 따로 그럼 내가 수리논술 해야 되니까 확통 인강도 들어야 되고 기하 인강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확통 기하가 그래도 최대한 좀 짧게 해서 에센셜하게 가르쳐 줄 건데 그때 숙제가 꽤 나갈 겁니다. 그거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할 때도 그래도 외부에서 듣는 것보다는 적은 시간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셔야지 되시고, 와,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미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수강을 해도 되냐.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적을 대충 한 번만 봤다. 아직 제대로 학교에서 진도도 안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시작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요 진도 1년 커리를 좀 보여드리자면은요. 자, 그래서 1, 2월 달에는 수상화부터 수리논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능 범위랑 살짝 다르죠. 고1 때 내용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중3 때 내용들도 좀 들어갑니다.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차피 기억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 따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수 2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수리논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 위주로 하면서 미적분 개념도 같이 배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요. 미적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99%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적분을 배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수리논술에서 원하는 미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답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교수님들이, 이 수학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학을 진짜 공부를 한 앤지 아니면은 수능에서 스피드 게임식으로 실수만 안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한 애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얘가 미적분도 좀 제대로 배운 애인지 통계는 제대로 배운 애인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 이거의 증명 과정을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풀어내기 힘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수리논술에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미적분을 개념부터 같이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 1등급 뭐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근데 그 친구가 수리논술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 증명해 볼래라고 하면은 거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증명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필요가 없거든요. 내신에서도 굳이 그거 증명하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논술에서는 가끔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는지. 그래서 조금 수리 논술에 유리한 친구가 있다면은요. 너무 명백하게 과학고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답만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부터 파악해서 수리논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런 애들한테 밀리면 어떡해요? 쓰는 과가 다릅니다. 예. 이게 과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쓰는 과랑 학교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이는 카드 의대 지원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리 논술은요. 실수를 좀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왜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실수를 좀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보시는 거는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뭐 잘못한 거 이런 거는 뭐 사실 감점이 안 될 때도 있고 감점 해봤자 뭐 0.5점, 1점 요 정도 감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얘가 답만 냈어요. 그거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쓴 데까지 점수를 받고요. 어느 정도로 채점 기준표는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친 애가 8만 1명이에요, 논술로. 8만 1명입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면 숫자가 하도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앙대학교 파이널 들어가서 너네들 중에 한 명만 지원하지 않았으면 딱 8만 명이었는데 8만 1명이 됐구나. 그래서 그 해에 중앙대학교는 수시효과가 아닙니다. 논술로만 전형료로 48억 6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죠? 3주 안에 채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적게는 수십 명의 조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명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채점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채점 기준표가 상당히 세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량으로 달려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지 먼저 걸러내고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가 한번 한양대학교 교수님을
뵙고 물어봤거든요. 수리논술 채점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는지. 그랬더니 한양대학교는 채점이 3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교선에서 한번 걸르고, 그리고 부교수 선에서 한번 걸르고, 교수님에서 한번 걸르고, 그리고 또 모 대학교는 2번 걸른다고 해요. 조교 없이 부교수님 수준에서 한번 걸르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수준에서 한번 걸르고.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시스템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채점 기준표가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때 이제 미적분 개념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또 착각을 하셔서 그러면은 미적분 학원 다닐 필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죠. 다니셔야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런 내신이나 수능에서 필요한 스피드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요.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자꾸 수리논술에서 원리에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을 배우는 많은 친구들이 내가 수학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는데 수리논술에서 원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구멍이었는지를 좀 알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적분 개념은 2월 달까지는요, 끝내주셔야지 되는데 어느 정도로 끝내주시면 되냐면 최소한의 조건으로 센 A 단계 정도는 혼자 풀 수 있는 실력으로 2월 달까지는 끝내주셔야지 되세요.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죠. C 단계도 아니고 B 단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산이 일단 되는 정도가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우리 이제 제가 수리 논술에 필요한 교수님들이 좀 내기 좋아하시는 미적분에서 원리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알려줬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전 문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수상하는 수 원투는 빠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수리 논술 문제 한 문제가 담고 있는 개념이 이게 비단 여기는 미적분, 요거는 기하 이런 게 아니라 이 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배우는 시즌에는 좀 특정 학교 문제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예요. 그럼 처음부터 못 써요. 왜냐하면은 한 문제에 너무 많은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요건 조금 나중에 써야 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가 딱 한 개념에서 나오게 해주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예요.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깔끔하고 난이도도 적당히 해서 제가 한양대학교 문제를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그럼 미적분 개념 배웠지? 미적분 개념에서 배워본 걸로 실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 뭐에서 배운 걸로 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단원별로 딱딱 떨어지게 내주는 학교는 좀 한양대학교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하 개념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예 처음부터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사실 2달의 수업이 아니에요. 여기 수업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 중간고사 내신 휴강 기간이 3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3주 동안 중간고사 보고 오시고 이제 5월, 6월에 확통 개념이 시작을 하면서 미적분 기하 실전, 물론 이 안에는 수상하, 원투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하의 경우의 수부터 다시 수업을 해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다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확통이 출제가 되지 않는 학교에서도 경우의 수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해줘야지 되고 요것도 사실 완전한 2달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휴강 기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주의 기간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개념 다 배웠고 7, 8월 달에 실전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잘 까먹기 때문에 앞에서 분명히 해줬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하면서 가야 되고 바로 또 9월 말 정도 되면은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파이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스케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논술 강사한 지 15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25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은 1년이 이런 스케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또 저 사실 이번 올해 파이널 끝난 지 딱 일주일 됐거든요. 올해 파이널 끝나고 집에서 한 4일 정도 하루에 20시간씩 잠만 잤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고생도 하지만 저도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잔 잠을 좀 밀어놓은 잠을 모아서 자느라고
얘네 이제 끝나자마자 저는 한 4일 정도 하루에 20시간씩 자고 났더니 조금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바로 이런 설명회가 시작이 되죠. 그럼 또 얘네들이 들어오죠. 1, 2월 달에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3월 달에 뭐 계약하고 우리 막 기아 개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애들 중간고사 보러 가고 와가지고 확통 개념 들어가고 애들 기말고사 보러 가고 근데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네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7월 달에 방학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또 8월 말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9월 평가원이 막 걱정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서.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죠. 그러면은 바로 한 3주 정도 뒤에 연세대학교,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실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더 논술 공부했다가 수능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다다음 날부터 또 논술 파이널이 한 3주 정도가 하고 이제 종료가 되면은 저는 또 한 20시간씩 나흘 자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설명회를 15년째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강사의 시간은요,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뭔가 스케줄로 쫙 채워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강남대성 최연소 강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강남대성에서 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인재에서 원로 강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스케줄은 굉장히 좀 빡세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민망해요. 왜냐하면은 1월부터 보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너무 영업을 하는 것 같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민망한데 그래도 조금 진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게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사실 1월부터 출발한 애들 가운데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널만 들은 1등급보다는 1월에서부터 들은 3등급이 논술은 훨씬 더 합격을 잘해 오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도 너무 안타까웠던 경우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께서 이제 막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즌은 사실 7월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말고사 끝나고 학종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학교 이름이 밑으로 나오게 되면서 학종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논술로 가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오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7월에 개강하는 반은 요때 기하랑 확통부터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하 확통 거의 배우자마자 바로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너무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좀 공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률이 제일 높은 거는 1월부터 했던 정규반 아이들 그리고 뒤로 갈수록 합격률은요 너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이들이 많은 거는 파이널 기간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파이널만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진도가 너무 안 끝나서 진도 좀 끝나고 올게요. 근데 진도를 끝나고 안 끝나요, 어머니. 진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완성되고, 아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이거 진도 끝나고 5월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5월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어머 얘네 기하를 다 나갔대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7월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어머 여기 기하랑 확통이 다 나갔대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제가 하소연을 너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종반 친구들도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제가 재종반 애들한테 제발 애기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0살이어도 아직 애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뭐가 있냐면은 저는 어떤 기회가 사람을 어떤 조건에서 도와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선생님 저는 국어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수 탐구만으로 최저를 맞출 거예요. 그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국어가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뭔가 굉장히 믿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기회는 다 펼쳐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종반 특히 시대인재 재종반 친구들은요. 들어올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시 올인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해버려서 정말로 원서를 안 쓴 애들이 있어요. 수시를. 저는 제가 이 친구의 이모나 고모라면은요,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기회는 그게 6장의 기회가 얼마나 큰 건데 그 기회를 다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을 잘못 먹어요. 그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이상한 쪽으로 먹게 되는데 나는 수시 쪽으로 눈길도 돌리지 않고 정시만 파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종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거를 완전히 반대를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친구들이요. 나중에 찾아옵니다. 막 울면서 찾아와요. 올해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렇게 정시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6, 9월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어떡하죠? 이러고 이제 울면서 찾아오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저 정시에 올인할 생각으로 그동안 수련논술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서 기하랑 확통을 아예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럼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재종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과처럼 저한테 따로 수강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이미 낸 수강료에 이미 제 수업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데 안 들은 거예요. 그 이상한 고집 때문에. 나는 이 일주일에 100분의 시간을 더 수능 쪽으로 공부해서 수능으로 올릴 거야라는 것 때문에 얘는 진짜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또 다시 뭐 확통이랑 기하를 시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재종반에 들어갈 때 항상 처음 시간에 얘기를 해주곤 하지만 15년 동안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말로는 그래요.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겪어봤고, 제가 15년 동안 제가 상담한 아이들만 6천 명이 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좀 겪으면서 느낀 거는요. 집중보다는 회피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능이라는 거 하나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뭘 준비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 상황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도 말씀을 드려요. 기회는 항상 좀 다 열어두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오늘 좀 설명회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왜 이렇게 수리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가 하면은, 최저 때문에 일단 그 리그 자체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해도 나의 실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높은 학교에 높은 과만 지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심지어 어떤 경우도 들어봤냐면은 그 일반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인데 고3 담임 선생님이 그냥 한양대학교 3학 7등급 나오니까 그냥 전자과 한번 넣어봐 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을 너무 모르시거든요. 왜냐면 표본이 너무 없어요. 저는 1년에 작년만 해도 한 700건의 표본을 만났잖아요. 근데 표본이 너무 없으셔서 이게 1등급을 넣어봐도 떨어지네. 근데 또 어쩌다가 3등급은 되네. 그럼 이게 운에 대해서 좌우되는 건가?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좀 과나 아니면 학교 이런 거를 내가 좀 합격을 가능성이 있는 할 만한 데에 좀 써야지.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낮게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 이걸로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우리 학생 연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목동고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재작년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희한하게 6, 9월 모의고사가 다 4등급이 나와요. 수학이. 근데 논술 점수는 항상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실수를 많이 하니? 그러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문제 푸는 속도가 많이 느리대요. 그래서 4등급이 나오는데 얘가 보니까 논술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 어머니께서는 그냥 인서울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논술 쓰는 걸 보니까 얘 연대도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학생과 어머니를 좀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제일 낮은 거 한 번만 써보자. 어차피 한 장이잖아. 그냥 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학원으로 찾아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찾아오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저를 너무 탓하지는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친구가 제 조카라면은 저는 연대 대기과학과를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친구는
엄청난 고민 끝에 써서 합격을 해왔습니다. 수능에서도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수학이. 근데 다행히 이제 내가 최저가 없어서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막 대치동 학원까지 찾아오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친구를 같이 가르치던 이 목동의 다른 학원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제자를 거기를 보내줘서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 누구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낮게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실력이 있으면은 어머니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애가 수학은 1등급인데 논술의 실력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또 그런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재종반 친구들이죠. 정시는 너무 잘 넣었는데 논술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몇몇한테는 일단 기회는 날릴 수가 없으니까 기회는 다 가지고 가서 논술 원서를 이렇게 써보는 것으로 하되 근데 정시 점수가 지금 의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뭐 이 수능 전에 있는 뭐 연대 치대를 가기 위해서 뭐 연대 파이널을 들으러 5일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논술 원서를 쓰기는 하되 정시에 집중을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만 수업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이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절대 낮게만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나마 목동은 조금 현실적으로 쓰세요. 원서를. 네, 그리고 좀 대치가 원서가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게 주변에서 너무 학교들을 잘 가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계시는데 또 첫 아이가 고3인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파악이. 주변에 애들은 다 막 서울대, 연대, 고대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중계동 아이들은요. 얘네들은 또 실력에 비해서 너무 눈이 낮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 정도 가면은 잘 가는 거지 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좀 여기도 써가도 될 것 같은데 저기도 써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고 이것도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합격자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일주일에 논술에 몇 시간 정도 좀 따로 투자했는지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제 소망으로는 좀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숙제만 겨우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 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숙제라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숙제를 2종류를 내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교과서 내용의 증명이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과서 내용의 증명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학대에서부터 인서울까지요.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 증명, 그거를요,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다 정리를 해보니까 160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일주일에 20문제씩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러면 나머지 1시간은 어디에 쓰냐? 얘네들한테 제가 바로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오라고 던져주잖아요. 그럼 얘네 못 풉니다. 일단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문제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논술이 얘네들이요. 교과 과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얘가 안 돼 있으면 쟤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대한 숙제를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돼야 되는 교과 과정을 좀 우리가 다시 답습해보기 위한 그런 숙제들. 사실 아이들은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었다고 해요. 수능 보는 데에도. 그래서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숙제가 나가는 게 한 1시간 분량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분량의 숙제를 내줄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럼 1월 달에는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배웠죠. 증명하는 방법을. 그렇다고 얘네들이 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숙제를 해왔을 뿐이지. 하지만 그 160개는 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또 3월부터는요. 일주일에 12문제씩 외워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시험을 보면서 채점을 하면서 갈 겁니다. 예, 그거에 또 외우는데 할애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다 외웠잖아요. 한 바퀴 더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는 많이 틀렸던 문제랑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랜덤으로 시험을 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교과서 증명은요, 1년 안에 스케줄에 3번을 보게 되면서 완벽하게 외워가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할애되는 시간은 3시간 반의 수업 시간 중에 한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가 교과서 증명 외운 거 탐색하는 시간, 3시간 10분 정도가 수리 논술 공부하는 시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교과서 증명이 중요하냐면요. 서강대학교에서 지금은 1번 제시문에 40점, 2번 제시문에 60점을 주고 있는데 전에는 50점, 50점을 줬었어요. 근데 이 뒤에 앞에 있는 50점은 미적분에서 줬고 그리고 뒤에 있는 50점은 통계 그냥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시오를 줬습니다. 이게 어디 뭐 낮은 학교도 아니고 서강대학교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 50점짜리가 통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하는 거, 교과서 내용 증명하는 거. 그게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통계, 확통으로 지금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도요. 통계 제가 선택하는 것들 증명해 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면은 수능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식만 외워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지 어디까지를 좀 공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도 증명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어머니들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160문제만 외우면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무조건 외우고 가야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을 걸쳐서 우리가 3번을 보면은 다 외워져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 내용 때문에 교과 내용이 잘 커버가 안 돼서 특히 우리 아이들 제일 약한 거가 수열인데요. 수열은 논술에서 미적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근데 애들이 일반항 구하는 것도 잘 못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좀 짚어보고요. 이제 그런 숙제를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증명 문제와 같이 내주게 되면은 이제 보통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등급을 넘어서서 합격을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술을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우리 그 이대 수석을 해온 친구가 있거든요. 약대 말고요. 그냥 일반 이대 수석을 해온 친구가 그 친구는 그래도 좀 공부 방법이 달랐겠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저도 그냥 숙제만 평소에는 겨우 해가고 이대 파이널 때 그때는 조금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평소에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갇혀 있으면서 답안지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끝내줄 듯 하면서 안 끝내드리고 있죠. 그래도 어머니 지금 조금 힘드셔도요. 듣고 가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5등급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기준으로 5등급인데요? 그냥 전반적으로 5등급 안에 들어오고 있으면은요, 실제 내신 평가 등급은 한 뭐 3등급, 2등급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에 대해서는 그 5등급이 넘어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또 빼야 되는 학교가 한 5등급이 넘어가면 한 6등급에서 빼야 되는 학교가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7등급이면요. 그럼 또 빼야 되는 학교 한 5개 정도 더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학교 리스트들도 내신 점수에 따라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참고로 의학대일수록 높은 학교일수록 내신은 안 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학교에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휘문고 애들이 내신이 좋겠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를 뽑고 싶지 이걸 내신으로 희석시키지 않고 싶거든요. 논술에서.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 상상고라든지 이런 특목고 애들 중에서 또 수학 잘하는 친구들 뽑고 싶은데 얘네들이 내신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그런 내신으로 희석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5등급 안에는요.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어요. 내신이 좋다고 해서 이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어요. 그래서 또 어머님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찾아봤는데 아니 저 선생님 분명히 내신이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논술 점수가 60%에 학생부가 40%잖아. 그거는요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신 점수가 예를 들어서 40점인 학교가 있어요. 1등급이 40점, 2등급이 39.98.
3등급이 39.96, 4등급이 39.94,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8등급에서 30점, 9등급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또 궁금하시죠? 근데 왜 굳이 내신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다 만점 줄 거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그 지침은요, 무슨 전형이 됐든지 간에,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좀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입학처에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얘가 수학 점수가 내신 때문에 희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교과는 학종을 늘리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학교가 높아지거나 의학대일수록. 그래서 그런 방침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 보는 거에 현혹이 되시면은 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오늘 그래도 좀 공부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쵸? 제가 좀 그래도 저기 이렇게 추우신데 걸음하신 거 좀 아깝지 않게 좀 어머님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해드리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지희 수학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대요. 마치 그거 같죠? 친구랑 2시간 동안 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입시 정보를요, 어머니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어머니께서 난 머리가 도저히 아파서 진짜 나는 못하겠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차피 원서는 제가 써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다면 제가 왜 그런 판단을 이 아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만약에 난 머리가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이런 입시 같은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쳐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안 끝내주죠. 이제 곧 끝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것들도 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언제 또 실제 요거 석사 등급 한번 보세요, 어머니. 1등급 10점 만점 주고 있을 때요. 2등급은 9.96. 안 떨어지죠. 7등급까지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1등급이 100점에서 시작할 때 7등급은 99.6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만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래서 요런 자료들도 한번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다 짚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뭐 어딨냐, 의학부 같은 경우에 네, 최초 경쟁률이 이제 217대 1이었는데, 그리고 최종 경쟁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한 85% 정도 최저를 못 맞춘 요런 경쟁률 실제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안성은 안 보셔도 됩니다. 중앙대학교 거예요. 서울 최초 경쟁률이 52대 1이었는데 실제 경쟁률은 14대 1인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료로 다 드렸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는 제가 대치시대인재, 중계학림, 목동시대인재, 분당시대인재,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 재종, 그리고 2월 달까지 수업하는 영통 이강학원, 그리고 대치 매사인재, 요렇게 좀 출강을 할 거고요. 지금 오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셨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하셨거나 내가 그거를 좀 질문하고 왔어야 되는데 못했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목동시대인재에서 설명해 들으신 학부모님이신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라고 질문 넣어주시면은 제가 우리 지금 연구실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조교가 저한테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다. 그럼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내드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희였습니다.